2019년 생활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심리학 2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분야는 보기 야구에서 공을 잡은 외야수는 2루 주자의 주력과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홈으로 송구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홈까지의 거리와 위치를 확인하고 공을 던진다 라고 했어요. 자, 기육 분야에서는 외야수가 경기 상황에서의 여러 정보를 판단해서 어떻게 동작을 생성하고 조절하는지와 관련된 원리와 법칙을 밝히는 데 관심을 가진다 라고 했어요. 자, 1번 운동 제어. 운동 제어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 움직임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제어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어가 조절이죠. 그래서 여기 보기와 관련된 거는 1번과 관련이 있어요. 자, 2번 운동 발달. 자, 운동 발달은 운동 행동에 성장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운동 수행과 학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3번 운동 심리학은 신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 인지적 요인을 찾아내는 것과 그리고 운동에 따른 심리적 혜택을 분석하는 거예요. 건강 심리학은 심리적인 요인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운동기술의 1차원적 분류 체계가 아닌 것을 물었어요. 자, 1차원적 분류에는 세 가지가 있죠. 환경의 안정성, 움직임의 연속성, 근육의 크기 이렇게 세 가지가 1차원적 분류로 돼 있고 과제의 난이도는 그냥 뭐 상중하 이런 건데 운동 기술의 1차원적 분류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번 환경의 안정성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수행자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에 따라서 폐쇄 운동 기술과 개방 운동 기술이 있어요. 자, 폐쇄 운동 기술은 말 그대로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게 없어. 그래서 환경 변화가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종목을 예를 들면 사격이나 양궁, 체조 같은 것들은 환경이 변하지 않잖아요. 본인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해요. 폐쇄 운동 기술에서는. 자, 개방 운동 기술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빨리 적응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운동 기술을 해야 되는 게 개방 운동 기술인데요. 여기 관련 종목은 뭐 농구나 야구, 테니스, 축구 이런 것들은 시시때때로 계속 상황이 변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이제 개방 운동 기술이죠. 환경의 안정성에는 안정적인 거에 따라 폐쇄, 계속 환경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개방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움직임의 연속성은 불연속적, 계열적, 연속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불연속적은 말 그대로 연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공을 받기, 공을 차기, 공을 던지기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시작과 끝이. 이런 것들이 이제 불연속적 운동 기술이고요. 계열적 운동 기술은 그 불연속적 운동 기술이 합쳐진 거예요. 연속적으로. 불연속성 기술 하나랑 불연속성 기술 하나가 합쳐지면은 계열적 기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구에서 수비수가 공을 받았다가 던져요. 일루로. 공을 받았다가 던지면 받기와 던지기라는 불연속적인 운동 기술이 합쳐져서 나타났죠. 그래서 불연속적 운동 기술이 연속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전체적인 운동 기술을 나타내는 것을 계열적인 운동 기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속적 운동 기술은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운동 기술을 말해요. 예를 들면 뭐 달리기나 수영, 사이클 같이 똑같은 동작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시작과 끝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그 동작을 하는 게 연속적 운동 기술이에요. 자, 4번 움직임에 동원되는 근육의 크기에 따른 분류예요. 근육의 크기는 대근과 소근이 있는데요. 대근은 걷기나 달리기, 던지기, 차기 같은 대부분의 스포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운동 기술을 말하고, 소근은 피아노 연주, 타자 치기, 글씨 쓰기 같이 이제 정확하고 세밀한 움직임을 하는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운동 기술의 1차원적 분류인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스포츠 상황에서 루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루틴이라고 하면은 선수들이 최상의 운동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동작이나 절차를 루틴이라고 하죠. 그래서 틀린 거를 한번 볼게요. 1번, 시합 당일에 수정한다. 사실 딱 봐도 당일날 뭔가를 수정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되고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루틴을 바꾸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져요. 왜냐면 최상의 운동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가 변경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안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증대시킨다. 맞아요. 루틴을 하는 게 심리적 불안을 최대한 낮추고 집중력을 증대시켜서 최상의 운동 수행을 하기 위해서 루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은 루틴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3번, 심상과 혼잣말이 포함될 수도 있다. 맞아요. 내가 최상의 운동 수행을 하기 위해서 상상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서 나는 합격할 수 있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이 경기에서 1등을 할 수가 있어. 자, 혼잣말은 자화라고 해요. 자화. 이거는 이제 운동 수행을 하기 전이나 뭐 이럴 때 파이팅이 필요할 때 본인이 본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 잘할 수 있어. 그래. 너 최고야. 너 화이팅. 뭐 이런 것들. 4번, 상황이 달라져도 편안함을 유지시킨다. 이것도 루틴을 하는 이유죠. 예상치 못한 경기 상황 변화에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루틴을 계속 연습을 해온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루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고요. 당일에 수정하는 거는 루틴은 계속 해온 고유의 절차인데 그거를 당일에 수정한다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응용 스포츠 심리학회가 제시하는 스포츠 심리 상담의 윤리 규정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상담 과정은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라고 했어요. 사실 근데 아는 사람끼리 서로 상담을 하면 나의 내적인 거를 다 밝히기가 조금 부끄러워서 상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도 아닐 것 같은데 스포츠 심리 상담 윤리 규정 제10조 부적절한 관계에서 1항에 알고 지내는 사람과는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1항에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나이,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개인차를 존중한다. 그렇죠. 상담을 할 때는 이제 개인차에 따라서 상담을 다르게 해야겠죠. 교육, 연수, 수련, 경험 등을 통해 인정받은 전문 지식과 기법을 제공한다. 그렇죠. 이게 상담자의 역할이죠. 4번, 내담자의 이익에 최우선을 두고 내담자 상담 받는 사람이죠. 내담자의 이익에 최우선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그렇죠. 내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극을 했을 때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그 반응을 하기 전까지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 지각 단계, 그다음에 반응, 선택 단계, 그다음에 반응, 실행 단계, 그러고 이제 실제 움직임이라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극이 주어졌을 때 감각, 지각 단계에서는 인지적인 그런 정보들을 파악을 해요. 그 파악을 해서 지금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움직임이 일어나기 직전에 내가 배트를 이제 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치기로 결정을 했으면 배트를 잡고 치는 것까지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단계, 지금 근육이 신호를 주는 단계예요. 반응 실행 단계. 그래서 정보 처리 단계는 감각 지각 단계, 반응 선택 단계, 반응 실행 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정보 처리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정보 처리를 다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5번을 한번 볼게요. 반응 실행 단계를 물었어요. 반응 실행 단계. 아까 반응 실행 단계가 여기 보면은
선택을 해서 실제 움직임이 일어나기 직전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1번 실제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조직화한다. 그 해당하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근육에 나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조직화한다. 이게 이제 정답이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받아들인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여 여기까지는 내용을 분석한다 했어요.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는 거는 이제 감각 지각 단계죠. 감각 지각 단계. 그래서 의미를 부여한다 했어요. 들어온 내용을 분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반응 선택 단계죠. 이때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하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지 그런 것들. 3번 자극을 확인한 후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감각 지각 단계죠. 여기까지는 환경 특성에 맞는 반응을 선택한다 했어요. 이거 반응 선택 단계예요. 그리고 4번 환경 자극에 대한 확인과 자극의 유형에 대해서 인식한다 라고 했어요. 이건 감각 지각 단계죠. 그래서 다시 정보 처리 단계는 감각 지각 단계, 그 다음에 반응 선택 단계, 반응 실행 단계를 거쳐서 실제 운동 수행이 일어나요. 실제 반응이.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자기 효능감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신감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상황이고 자기 효능감은 어떤 특수 상황. 그래서 좀 뭔가 더 구체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술을 함에 있어서 내가 저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 실행할 수 있겠다라는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그럼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겠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선수는 역경 상황에 잘 대처한다. 그렇죠. 효능감이 낮은 선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더 잘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2번 타인의 수행에 대한 관찰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4가지가 있어요. 자,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 정서적 각성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이 4가지에 의해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데 이제 성공 경험은 내가 어떤 과제를 수행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경험을 본인이 갖고 있으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대리 경험은 간접 경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랑 실력이 비슷한 친구가 성공하는 거를 보면서 쟤도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리 경험. 그리고 3번째, 언어적 설득은 선생님들이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서은아 잘하네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거나 격려, 지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언어적 설득이에요. 그리고 생리 정서적 각성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런 상태일 때 이제 자신감이 높아지겠죠.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데 그러면 내가 저걸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 능력에 대한 불안함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정서적으로 안정됐을 때 어떤 과제 수행을 함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 정서적 각성 이렇게 4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데 2번은 타인의 수행에 관한 관찰 이거는 대리 경험과 관련이 있죠. 타인의 수행을 내가 관찰하고 난 다음에 얘가 성공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6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자기 효능감은 농구 드리블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렇죠. 자신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고 자기 효능감은 특수 상황이죠.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저거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은 맞아요. 4번 경쟁 상황에서 각성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자기 효능감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심리적으로 각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긍정적으로 인식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타날 텐데 그 떨려있는 그 떨림을 안 좋다, 나 불안하다, 나 잘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신감은 떨어지죠. 자, CF 하시고 전환이론 한번 보고 갈게요. CF 전환이론
자, 각성과 정서와의 관계에 가는 건데요. 각성이 낮고 높고, 그 다음에 기분, 정서 상태가 좋고, 좋다, 나쁘다.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언제든 바뀔 수가 있죠. 자, 각성이 높은 상태에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여기 단계는 흥분 단계예요. 흥분 상태이고요. 각성이 높은데 기분이 나쁘다라고 인식한 여기는 불안 상태예요. 그래서 각성이 높은 거를 사람에 따라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4번에 보면 4번의 각성 상태에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바뀐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길래 그냥 전환이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7번 보기에 해당하는 와이너의 기인 범주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물었어요. 보기 탁구 선수 A는 경기에서 패배한 것을 상대 선수의 능력이 자신보다 더 우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 상대 선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과제 난이도와 관련이 있죠. 과제 난이도. 그러면 나머지 거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와이너는 안정성, 인가성, 통제성 이렇게 3차원으로 기인을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기인의 요소를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 능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 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봤어요. 안정성에 있어서는. 그리고 인가성은 밖에서 누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자체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니까 내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운동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통제 불가능해요. 능력은. 하지만 노력은 불안정해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력도 내가 내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니까 내적인 차원이고요.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 유일한 요소예요. 그래서 통제 가능한 거는 노력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 과제 난이도는 뭐 우리가 시험 쳤을 때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난이도 아니면 경기에 나갈 때 상대방의 실력 이런 것들을 과제 난이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정적으로 봐요. 안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 몸 바깥쪽에 있는 외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고 통제가 불가능해요. 이건 안정적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운은 로또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건 불안정하죠. 그 로또는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적에서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외적이고,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통제 가능한 거는 노력밖에 없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시고, 안정성, 인간성, 통제성 이렇게 3가지 차원으로 기인이 분류돼 있다. 요거 알고 계시고,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 이렇게 4가지 기인 요소가 있다. 와이너가 분류한 기인 요소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상대 선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상대 선수의 능력은 과제 난이도와 관련이 있죠. 과제 난이도. 자, 과제 난이도는 안정성은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의 능력이나 아니면 시험, 중간고사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은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인가성은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외적 요인이에요. 그리고 과제 난이도는 통제성이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죠. 우리가 통제 가능한 요인은 아까 노력밖에 없다고 했어요. 내가 노력하면은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보기 각성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해석에 따라 정서 경험이 다를 수 있다. 이거 아까 우리가 각성이 높을 때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그거를 흥분이라고 생각하고, 각성이 높을 때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불안이라고 생각하는 CF에서 잠깐 봤던 전환이론에 관한 내용인 것 같네요. 자, 다시 더 읽어볼게요. 각성 수준이 높은 상태를 기분 좋은 흥분 상태나 불쾌한 정서로 해석할 수 있다. 맞아요.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흥분이 됐다가 불쾌가 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결정적 순간에 발생하는 심판의 오심은 선수의 정서 상태를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했어요. 아까 우리가 왜 전환이론 그 그래프가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개인의 감정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전환 이론은 반전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카타스트로피 이론은 인지적 불안과 생리적 불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행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불안이 낮을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역류자 가설과 이제 그래프가 비슷하죠. 그래서 인지 불안이 낮을 때는 적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운동 수행이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하죠. 이제 인지 불안이 낮을 때. 근데 생리적 불안이 적정 수준을 넘고 인지적 불안이 가중이 됐을 때 이렇게 잘 하고 있다가 적정 수준을 넘었을 때 급격하게 수행이 하락된다는 거죠. 요거가 카타스트로피 모형이에요. 자, 다차원 불안 이론에서 인지 불안이 높을 때는 수행이 낮아지는, 인지 불안이 낮을 때는 수행이 높아지는 그래프를 띄고 있습니다. 신체 불안이 적정 수준을 나타낼 때 운동 수행이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다차원 불안 이론은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은 서로 다른 수행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게 포인트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상태 불안 수준이 양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불안 수준이 낮을 때 최고의 수행을 했었고,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중간 정도의 상태 불안 수준을 나타낼 때 최고 수행이 일어난다고 했고, 100m는 각성 수준이 즉 상태 불안 정도가 최고로 높을 때 최고 수행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선수들마다 자기가 최적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라고 한 게 최적 수행 지역 이론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야구 투구와 타격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투수가 시속 145km의 속도로 던진 공이 홈플레이트에 도달하는 시간은 460ms이다. 투수가 공을 던져서 플레이트에 도달한 이 시간이 460ms래요. 그리고 두 명의 타자 중 A 타자의 스윙 시간은 160ms이며 B 타자의 스윙 시간은 140ms이다. 자, 방망이를 휘두른 시간이 160 그리고 140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빨리 휘둘렀네요. A 타자가. 두 타자의 신체 조건, 사용하는 배트, 기술 수준, 공이 맞는 지점은 모두 같다고 가정한다. 나머지 모든 환경은 동일해요. 자, 1번. B 타자는 A 타자보다 구질을 파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A 타자는 지금 반응 선택 시간, 반응 선택, 반응 실행, 실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반응 선택, 반응 실행, 실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자, 반응 선택 시간은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정보 처리 단계에서 했었죠. 반응 선택 시간에서는 들어온 감각 지각으로 해서 인지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는 시간이 B 타자가 좀 더 길죠. 20ms가 더 길죠. 그래서 B 타자는 A 타자보다 구질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자, 2번. B 타자는 A 타자보다 타격의 충격력이 커서 더 멀리 공을 쳐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충격력이 나왔어요. 그럼 충격량을 한번 볼까요? 충격량 구하는 공식은 F 곱하기 T예요. F 곱하기 T. 자, 여기서 이 F가 충격력이고 T는 시간이죠. 자, 우리가 실제 움직임을 나타냈던 시간을 봤을 때 A 타자보다 B 타자가 시간이 더 작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작으면 충격력이 더 크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근데 이때 조건 좀 더 붙어 있어야 돼요. 충격량은 일정할 때 시간이 짧을수록 힘이 크고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작다. 이렇게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좀 더 있어야 돼요. 자, 3번. B 타자는 A 타자보다 공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당연하죠. 여기서 20ms나 더 봤잖아요. 반응 선택 시간에서. 그래서 더 파악을 하고 실제로 반응 실행을 했죠. 반응 실행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움직임이 일어난 거고 이 전까지는 나 이제 이렇게 칠 거야 라는 그냥 움직임의 신호를 준 거죠. 반응 선택 단계, 반응 실행 단계, 진짜로 움직임을 한 단계. 실제 시간이죠. 자, 이것도 맞아요. 4번. B 타자는 A 타자보다 스윙 시작이 빨라야 한다. 그래프를 딱 봤을 때도 얘는 반응 선택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여서
스윙 시작을 더 빨리 했고 B타자는 반응 선택 시간을 길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시간을 조금 더 늦어졌죠. 그래서 스윙 시작이 빨라야 한다는 얘가 더 반응 선택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기 목표 성향보다 과제 목표 성향이 높은 선수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었어요. 우리가 목표 성향 하면은 저는 과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과제 목표 성향과 자기 목표 성향이 있는데 과제 목표 성향은 말 그대로 그 과제에 충실하는, 내가 남과 비교 안 하고 그냥 정말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을 키워서 과제를 잘 성취할 수 있는 거기에 목표를 두는 거고, 자기 목표 성향은 남과의 비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의 경쟁, 과제를 잘 성취하는 것보다 내가 쟤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쟤보다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과의 비교를 하는 게 자기 목표 성향이에요. 자기 목표 성향, 과제 목표 성향, 이렇게 두 개를 보면은 보통 과제 목표 성향을 가지고 운동 수행을 하는 거를 더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단체 경기 같은 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는 자기 목표 성향이 있는 것도 좋은데, 과제 목표 성향을 가지는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 목표 성향보다 과제 목표 성향이 높은 선수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도전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자, 2번 평가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수행이 더 저조할 수 있다. 자, 과제 목표 성향은 수행 평가 상황이나 뭐 과제 상황이나 본인의 실력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다. 3번 상대 선수의 실수로 인해서 승리하였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어요. 과제 목표 성향을 가진 사람은 모든 그런 결과나 과정을 자기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의 실수로 인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패배의 원인도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노력을 좀 더 하면 승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 목표 성향과 맞는 정답지는 4번입니다.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 패배하였다고 생각한다. 승리를 했을 때는 내가 노력을 잘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겠죠. 평가 상황과 평소 수행 상황이 동일시 되겠죠. 왜냐면 과제 목표 성향은 평소에 수행하는 것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과제 자체에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평소 수행과 평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기가 설명하는 자기결정 이론의 동기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었어요. 자, 자기결정 이론은 자결성이 무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갈수록 이제 자결성이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무동기에서 외적 동기를 거쳐서 내적 동기로 갈수록 자결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동기가 없는 것보다 내가 내적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동기 안에도 이렇게 외적 규제, 의무감 규제, 확인 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내적 동기 안에도 지식 습득, 과제 성취, 감각, 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동기에서 외적 규제, 외적 규제에서 의무감 규제, 의무감 규제에서 확인 규제, 확인 규제에서 이제 내적 동기로 와서 이렇게 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외적 규제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외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우유를 주겠다라고 해서 우유 먹고 싶어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외적인 보상 때문에. 무동기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운동이나 체육 같은 신체 활동에 관심이 없는 거를 무동기라고 하고, 외적 규제는 뭔가 보상,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그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에요. 의무감 규제는 의무감 규제가 나오면은 뭐 죄책감이나 내가 운동을 안 하면 죄책감이 들어서, 아니면은 뭐 남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 이런 거나 창피함으로 거의 평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나왔을 때 의무감 규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확인 규제는 그 활동을 하는 거는 내가 결정했지만
내적 동기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적 동기로 이렇게 정말 신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은 했지만, 내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선택은 했지만 즐겁지는 않다라고 하면 확인 규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신체 활동 좋아하지 않지만 남들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이러면 확인 규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보기. 동수는 배드민턴에 흥미를 느끼고 스포츠 클럽 활동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가 없어져서 클럽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지도자와 동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싫어서 클럽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 무동기는 진짜 관심이 없는 거고, 행동 규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확인 규제는 내가 결정을 했지만 즐겁지 않은 거. 내가 결정을 했지만 즐겁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싫은 거니까 죄책감이나 아니면 남들이 평가하는 게 싫어서 운동을 하게 되는 의무감 규제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 이래? 자, 1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기 존중감 향상과 관련된 가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었어요. 자, 보기. 정기적으로 운동하여 체지방의 감량과 체형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 스포츠 지도사로부터 칭찬을 자주 받는다. 가족들로부터 운동 참여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거 보기를 읽어보니까 네 가지가 다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그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 체지방의 감량과 체형 변화를 확인했다. 자기가 운동을 계속해서 살을 뺐어요. 그래서 성공 경험을 갖게 됐고요.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 이거는 생리 정서적 각성과 관련 있죠. 자, 스포츠 지도사로부터 칭찬을 자주 받는다. 이건 언어적 설득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운동 참여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거 두 개 다 언어적 설득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 없는 게 지금 대리 경험이네요. 대리 경험, 간접 경험. 아까 위에서 정답이었죠. 그래서 성공 경험, 간접 경험, 생리 정서적 각성, 언어적 설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자기 효능감 향상설과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신체상 향상설은 대충 바디 이미지와 관련된 향상설인 거 봐서 이제 좀 신체가 통통했던 뭐 외배엽의 성량에서 근육질인 중배엽으로 바뀐 이렇게 신체의 상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거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자기도식 향상설은 자기도식이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의 구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결정성은 아까 위에서 했던 본인이 자결성을 얼마나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기와 관련된 거는 3번의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12번의 3번이고요. 13번 운동학습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우리가 운동학습과 운동수행을 보통 비교를 하는데요. 운동학습은 말 그대로 학습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고 운동수행은 운동을 수행하는 그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 관찰이 가능해요. 그리고 운동학습은 말 그대로 학습이 됐다, 몸에 이제 체화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운동 수행에 비해서 운동학습이 비교적으로 영구적으로 그 기술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운동 수행은 일시적인 거고 운동학습은 연습과 경험에 의한 거고 운동 수행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기를 볼게요. 운동 학습에 관한 거니까 직접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하고 비교적이고 영구적이고 연습과 경험에 의한 거겠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학습 과정 그 자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건 운동 수행에 관한 거죠. 운동 수행은 그 운동 수행하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과정이 어떤지 이렇게 관찰할 수 있지만 학습은 수행이 다 끝난 후에 얘가 얼마나 다 알고 있는지 얼마나 체화가 됐는지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과정은. 신경 가소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신경 가소성은 이제 적응을 한 거를 말한 건데요. 신체적이나 생리적으로 적응을 했다라고 하는데 운동 학습은 학습된 거는 말 그대로 몸에서 이제 익숙해져서 적응을 했다라는 거와 같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저도 수험생이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지금 새벽에 이거를 찍고 있는데
너무 잠이 와요. 그래도 빨리 하고 자야겠어요. 자, 3번 비교적 영구적인 운동 수행이 향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내적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운동 수행에 비해서 운동 학습은 영구적이라고 했죠. 운동 수행은 일시적이고. 자, 4번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성숙이나 동기 또는 훈련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 운동이 학습이 되고 영구적으로 학습이 되고 과정은 볼 수가 없고 하는 게 운동학습의 특징이죠.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심리기술 훈련은 물었어요. 보기 테니스 선수 A는 평소 연습과는 달리 시합만 하면 생리적 각성 상태가 높아져서 서비스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스포츠 지도사 B는 A 선수의 어깨 부분의 근육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센서와 가슴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하였다. 불안감이 높아질 때 어깨 근육의 긴장도가 함께 증가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각성 조절 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바이오 피드백과 관련된 훈련이에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바이오 피드백은 어떤 조건과 자율신경계 반응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근전도계, 혈압계, 뇌파 측정기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모니터로 보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계 반응을 의식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 그거를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박수나 근육의 긴장도를 센서를 통해서 이제 그 모니터로 시각적으로 보면서 하는 게 바이오 피드백 훈련입니다. 자, 1번의 심상 훈련은 상상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이루고자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2번의 자생훈련은 자기체면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따뜻한 느낌과 무거운 느낌 이 두 가지 이제 느낌을 그 신체적인 감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를 자생훈련이라고 해요. 4번의 점진적이한 훈련은 불안과 긴장을 일으키는 이제 골격근을 이완시킴으로써 이제 해소할 수 있는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차례로 긴장시키고 이완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심리 기술을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 바이오 피드백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법들은 다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15번 운동 애착을 촉진하는 스포츠 지도사의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1번 개인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내가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서 더 막 피드백을 많이 줘요. 그러면은 되게 더 고맙고 더 그 운동을 열심히 하겠죠. 자, 2번 참여자를 위해서 운동을 선택해준다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은 이제 참여자를 위한다고 해서 운동을 선택해줬는데 그 참여자는 선생님이 추천해준 운동이 싫은 거야. 그러면은 운동 애착이 안 생기고 운동 더 하기 싫겠죠. 그래서 참여자를 위해 운동을 선택해주는 거는 애착을 촉진하지 않고 참여자가 스스로 내가 어떤 운동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운동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자결성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운동을 자극하는 표나 포스터를 활용한다. 그렇죠. 막 언제까지 돼지가 될 거냐, 내일은 날씬하자, 막 이런 표 같은 거. 그리고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쵸. 누군가와 같이 하면은 운동을 혼자 했을 때는 빼먹을 수도 있는 거를 같이 가게 돼서 이제 운동 애착이 생기죠. 그래서 15번의 전략은 2번이 정답입니다. 16번 보기에서 대한야구협회가 활용한 행동수정 전략을 물었어요. 보기 공고문. 본 협회는 선수들의 경기장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폭력 정도에 따라 출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행동수정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강화와 처벌이 있는데요. 강화는 말 그대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고,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처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보기에서는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출전 시간을 제한한다, 뺏어가는 거죠. 그럼 처벌이에요. 강화는 주는 거, 처벌은 뭔가를 제거하거나 뺏어가는 거. 근데 그걸 하기 위한 목적이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적 처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적이 들어간 거는 강화물이 제공되는 거예요.
부적이 들어가면 강화물을 철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가 들어가면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끔 하는 거고, 처벌이 들어가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강화는 강화물을 제공해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 부적 강화는 강화물을 없애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 정적 처벌은 강화물을 제공해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 부적 처벌은 강화물을 없애서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기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묶인 것은 물었어요. 바르게. 자, 기역은 다른 근육근을 사용해도 같은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발을 사용해도 불을 끌 수가 있고 손을 사용해도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근육근은 다르지만 똑같이 불을 끌 수 있는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운동 등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은 근육의 활동이 동일해도 조건에 따라 운동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조건에 따라 운동 결과가 달라진다. 자, 조건에 따라서 가변한다. 맥락 조건 가변성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도는 우리 관절이 얼마나 묶여있고 풀려있고, 자유도 고정, 풀림, 뭐 이거 기억나시죠? 번스타인이라고 이제 학자가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에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18번 캐론의 응집력 모형에서 응집력과 관련이 있는 팀 요소가 아닌 것을 물었어요. 자, 응집력. 얼마나 우리 집단이 끈끈하게 뭉쳐있느냐와 관련된 거죠. 자, 1번 팀의 능력. 우리 팀이 능력이 좋고 팀의 목표도 명확해요. 그리고 팀의 승부욕. 사람들이 다 승부욕도 너무 좋아. 그럼 응집력이 되게 좋겠죠. 팀의 규모는 응집력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수영장에서 연습한 수영 기술이 바다에서도 잘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적절한 것은 물었어요. 자, 우리가 전이라고 하면은 다른 상황에서 적용하는 거, 파지라고 하면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 효율성은 알고 계실 거고 수행은 그냥 수행하는 거. 자, 그래서 똑같은 수영 기술인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수영장에서 바다로 환경이 바뀌었는데, 자, 다른 상황에서도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전이검사와 관련이 있겠죠. 전이검사.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이는 다른 상황에서 적용하는 거, 파지는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와 관련이 있죠.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자, 박수 한번 칠까요? 반응 시간의 유형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자, 반응 시간에는 세 가지가 있죠. 단순 반응 시간, 그리고 선택 반응 시간, 변별 반응 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단순 반응 시간은 하나의 자극에 하나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회 때 선생님이 총을 팡 쏘면 달리기 뛰쳐나가잖아요. 총소리에 듣고 뛰어나가는 이렇게 단순 반응 시간. 자, 선택 반응 시간은 자극이 2개 이상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감각 자극 정보가 제시가 되고 이에 대해서 각각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단순 반응 시간은 1개의 자극에 대해서 1개의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여기는 2개 이상의 자극이 제시가 되고 그에 따른 각각의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왜 오락실 가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초록색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더지 여기 막 화면에 뭐 빨간색이 나오면 여기 빨간색 누르고, 여기 노란색 나오면 똑같은 노란색 누르고, 초록색 나오면 똑같은 초록색 누르고 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요 게임이 선택 반응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응들이 많으면, 이것들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마지막으로 변별 반응 시간. 변별 반응 시간은 2개 이상의 자극이 제시된 상황에서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변별 반응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 가운데서 타자가 스트라이크에만 반응해서 이제 스윙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변별 반응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순 반응 시간, 하나의 자극에 하나의 반응, 선택 반응 시간, 2개 이상의 자극에 각각의 반응, 변별 반응 시간, 2개 이상의 자극에 특정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반응 시간에 관련된 유형이고요. 자유 반응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